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위험 정도는 적고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면은 그 금융상품 다 사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상품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파생결합증권에 투자가 너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콩 증시 항생지수 같은 특정 주가나 지수에 대한 쏠림도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일본의 장기 침체를 따라가고 있다. 많이 들어본 지적이죠. 인구 구조나 저성장, 저물가 다 비슷하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본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장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것까지도 따라가면 안 될 텐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오늘 관련 세미나를 열었던 KDI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 종합주가지수는 1900.8포인트 플러스 13.9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73.71포인트 플러스 6.2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를 이어갔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한 이유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었다라는 점이겠는데요. 네. 특히 연기금이 거래소에서 한 2,200억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신권이 300억대 이상의 좀 매수를 보여주면서 종목들이 좀 반반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지수 자체는 좀 올라가면서 네. 어제의 상승 흐름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틀째 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이틀째 상승 좀 강하게 한 모습인데요. 어제와는 좀 다르게 종목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지수가 워낙 급락했었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급락한 좀 대형주들을 좀 중심으로 한 흐름이 있었다라면은 오늘은 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그동안 좀 급락이 있었던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주, 소비주 관련주 쪽에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제 정부가 발표한 개별 소비세 인하입니다. 이 부분에 가장 강력하게 좀 반응한 섹터들이 화장품 쪽이었었고요. 예. 가구, 뭐 이런 쪽, 가전 쪽 이런 쪽에서 좀 상승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자동차는 아니었나요? 자동차는 좀 어제까지 좀 미리 많이 올라 있었고요. 네. 환율이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는 소폭 좀 숨고르기 양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군요. 개별 소비세 인하가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뭐 뉴스가 나온 시점이 또 시장이 워낙 급락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 회복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사야죠. 사야서 예. 뭐 소비가 늘어나야 뭐 그 그러니까요. 해당 종목들이 뭐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전과 관련되어 있는 뭐 양판점, 뭐 롯데 하이마트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뭐 홈쇼핑이랑 뭐 백화점 이런 것들은 좀 소폭 올랐고 뭐 전자제품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약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초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예, 그동안은 좀 하락을 좀 만회하는 모습, 그다음에 가구 관련되어 있는 뭐 한샘이라든지 뭐 NX 이런 쪽에서 좀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화장품의 초급등이라고 하면은 몇 퍼센트 정도 오른 것을 말씀하시나요? 오늘은 장 초반부터 사실 좀 아모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었고요. 예. LG생활건강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뭐 중간에서 가장 좀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한국콜마, 네. 저는 상당히 좀 한국콜마가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는 종목인데요. 한국콜마가 좀 많이 올랐고 또 코스온, YG엔터랑 협업을 하고 있는 코스온이 바닥에서 한 30%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제닉 같은 경우가 오늘 하루에 거의 한 25, 6% 정도 올랐다가 뭐 10%대로 좀 밀려내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오늘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한 16% 정도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은 바이오주도 좀 오르고 그런 것 같네요.
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바이오 섹터주들도 좀 올랐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분위기를 좀 이끌어줬다라면은 오늘은 뭐 어제 못 올랐던 종목들이 좀 소폭씩 올라주는 좀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좀 상승폭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오후 들어서 좀 강하게 올라온 섹터가 화학주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주. 최근에 좀 유가 하락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화학과 정유 섹터 쪽에서 좀 힘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항상 기관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서 그렇죠. 네, 연소성의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워낙 좀 원유가 좀 예. 약세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좀 고르게 좀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오름세는 계속 갈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예. 시장의 흐름은 일단 2000포인트대 넘어서는 2050포인트대부터 시작해서 한 1800포인트까지 빠졌고요. 그 중간 포인트는 오늘 192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1920포인트는 좀 저항성이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간에 좀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1950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중간에 가장 크게 걸리는 가격대가 1920이라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요. 일단 바닥에서 이틀 정도 올라오고 약간 눌림목이 나오면서 좀 눈치 보기가 나타나는데요. 그 뒤에는 그냥 예측을 하기보다는 좀 확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약간 눌림목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잡아주는 쪽으로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네. 바닥이면은 바로 또 다시 바닥을 찍으러 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하락의 여부를 좀 더 판단하신 이후에 네. 다시 재접근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윗방향으로 움직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50 정도까지 네. 포인트를 잡고 쫓아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잘 들었습니다. 단기 급락은 예. 마무리됐지만 또 추가적인 반등을 논하기에도 어느 정도는 좀 확신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노사정은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우리가 네.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한노총이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다시 복귀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예. 이따가 오후 5시에 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일단은 한국노총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고 정부도 이제 화답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장관이죠. 이제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연내 입법화를 못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노사정이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일괄 대타협을 시도는 하겠지만 워낙 쟁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속도전보다는 좀 차근하게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노동계가 가장 이제 반대하는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일단 일반 해고 기준과 네. 취업 규칙 변경 지침이 대표적입니다.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면은 이제 성과가 낮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이 완화되면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교를 도입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게 또 생깁니다. 네. 또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의 없이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정부와 사측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여론전을 펼칠 경우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예.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별도 협의체인 공공부문 발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밖에 이제 사측의 대표적인 단체인 경총이 요구하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라든지 8개년 업종 확대 그리고 노동계가 강조하는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이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학계에서는 과거 선례를 봤을 때 주 5일제 도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노사가 큰 이견이 없이 합의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안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청년 고용 확대 같은 것도 양쪽에 다 명분이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김대환 위원장도 이거는 좀 잘못된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일단은 뭐 경총이 요구하는 것하고 예. 이제 뭐 이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자인 김대현 위원장이 그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총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을 요구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예.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것인데 어쨌든 돌아왔다니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취업이 어려워지는 게 정말 청년들의 지금 어려움인데요. 예. 취업 시장에 요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얘기죠? 그 일단은 뭐 최근 사례를 보면 어떤 국회의원들이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서 대기업에 예. 뭐 연락을 했다. 네. 그래서 취업이 됐다. 예. 이런 것들 가지고 시비가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청탁 문제. 비슷한 사례인데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제 여전히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거랑 무관한 뭐 지원자의 부모의 뭐 학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는 사례가 발견이 되는 거죠. 아버지 뭐 하시는지 어머니 뭐 하시는지 다 적었어야지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말인데 예전에 뭐 그 영화 친구였던가요? 거기서 보면은 뭐 선생님이 그 학생 체벌할 때 이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30년 전 영화 풍경일 텐데 그게 아직도 반복이 되는 그런 건데 일단 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올해 80개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분석을 했더니 부모 직업을 묻는 기업이 18%에 달했다고 하는데 뭐 최종 학력 근무처, 심지어 직위까지 적도록 돼 있는데 일단 정보를 입력해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이제 빈칸을 다 채워야 되고 불만은 사실 있지만 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항의를 못하는 그런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을 했지만 인권위원회 조직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관행처럼 계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뭐 자녀의 청탁을 통한 취업 이런 걸 부탁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이제 이 로스쿨 뭐 이런 것을 좋은 학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진데 다른 취업하자들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청년 실업이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구직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런 관행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정말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버지가 뭐 하시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죠. 물론이죠. 네. 청년들의 취업이 지금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근데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나중에는 취업하기도 쉬워지고 학교 가기도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생활이 팍팍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역시 각도가 다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을 관련된 통계를 좀 본 건데 저출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건데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6만 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제 중학생 감소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1980년에 이제 247만 명에 달했던 중학생이 2010년에 191만 명, 그리고 올해는 158만 명으로 크게 줄었는데 이제 이 유치원생은 4.6% 증가했고 초등학생은 0.5% 감소. 근데 중학생이 7.7%가 줄었습니다. 고등학생도 2.8% 감소였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중고등학생이 태어났던 그 시기가 그 IMF 직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출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힘들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정부의 강도 높은 정원 감축 요구와 맞물리면서 4년째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숫자가 교육 통계 조사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학생이 줄어든 데는 그런 좀 사회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보면 중학교가 제일 많다고요? 예, 기간제 교사의 비율 역시 중학교가 눈에 띄게 높은데요. 전반적인 교원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만큼은 정규 교원이 줄고 상대적으로 기간제 교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뭐 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제가 뭐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 아마 중고등학교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중학생에 대한 교육 여건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이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쪽을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뭐 어디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중2병 이런 얘기도 있고. 때문에 북한의 침략이 막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한 거죠. 그런 농담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면은 계약 여부 등에 매달리면서 이제 교육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의 질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신분의 이런 확실함 같은 것을
노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이 지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연히 이제 그러면은 사교육에 대한 이 욕구 같은 게 커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생을 보면은 100명 가운데 이제 2명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국제 결혼도 좀 늘고 외국인 취업생도 취업하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된 영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도 처음으로 이제 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 많군요. 예. 이 우울한 얘기 끝에 하게 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예. 달력을 보니까 이제 9월 달력을 넘겨보니 추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숨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추석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좀 예상 밖인데요. 현금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한우라고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품권이나 현금을 제외한 그 선물일 경우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한우를 받고는 싶은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FTA 피해 보전이라든지 암소 감축 정책 같은 게 계속 이어지면서 한우 사육 포기 농가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고요. 유통 업체 간의 경쟁도 많이 붙으면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이제 속값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1등급부터 3등급 한우 등급을 따질 때 전체적으로 20-30% 정도 대폭 늘었는데 이제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좀 신분에 좀 다가오게 생각을 해보면 선물 세트 가격을 따져보면은 등심, 채끝, 안심 이런 것을 2.8kg 정도 모아놓은 선물 세트일 경우에 좀 비싼 가격인데요. 이제 통계를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46만 원에 팔던 것을 올해는 48만 원에 판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늘었는데 이게 이 가격만 는 게 아니고 2.8kg에 들었던 것을 2.4kg으로 줄이면서 이걸 48만 원으로 올린 거니까 굉장히 체감하는 수준으로 높게 올라간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한우 소비가 왕성하게 되는 이 시기가 추석 명절 전후인데 이 시기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 때문에 추석 명절을 보내기가 좀 두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차례상에 올리는 고기는 호주산, 미국산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글쎄 조상님들이 흐뭇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요. 사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또 FTA 시대에 그거 자체를 꺼리는 것은 문제는 아닐 텐데 한우를 많이 선호하니까요. 맞죠. 정말 많이 가격이 올랐네요. 지난 4월에 개봉했던 영화 어벤져스2 배성민 기자는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일단 마포대교 통제됐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국내 촬영비 가운데에서 26억 원을 환급해라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지난 4월 개봉해가지고 1,000만 관객이 더 들었다고 했던 이제 할리우드 액션 영화 어벤져스 2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이제 마포대교가 통제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은 네티즌들이 사진으로도 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제 통제와 관련돼서 이제 명분이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관광 및 영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판단해서 촬영비 일부를 관광기금에서 돌려주는 그런 게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사,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유수의 제작사겠죠. 여기서 요구한 환급 금액이 26억 원인데 이게 최대 환급 가능 비율이라고 합니다. 총 국내 제작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전액 환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주는 주체는 영진이에요? 그렇죠. 영화진흥위원회도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국가기관과 유사하기 때문에 세금이 나가는 듯한 형태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포대교가 영화 속에서 비쳤다고 하더라도 사실 다리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한국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논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63빌딩도 좀 비치긴 했었는데 그게 반드시 한국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근데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가늠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던 것도 문제고요. 아무튼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서울시나 이런 등등에서는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가 2조 원에 달할 거라는 당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 가치가 있었을까? 이런 괴리감이 좀 들기도 하고요. 26억 원 환급 결정이 적절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 머릿속에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라고 많이 들어보셨고 최근에는 아마 투자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주가에 따라서 이 수익이 나는 결합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ELS를 포함한 파생 결합 증권의 발행이 지금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4배 이상 5년 전에 비해서 늘었다고 하는데 ELS 상품 중에서요. 이 많은 상품들이 홍콩 증시 지수에 연동이 돼 있었던 게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한 것이 많았는데 최근에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따라서 많이 내렸잖아요. 변동성이 커지니까 손실이 늘지 않았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인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오늘 이 파생 결합증권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소액호 외양간 고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금융위원회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생생경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세계 어디서나.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는요. 파생 결합증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일부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ELS 그리고 또 ARS라는 것도 있습니다. 투자 자문사의 자산 운용 성과를 지수한 상품이 ARS인데요. 이런 상품들이 한때 꽤 많이 발행됐고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100조 원 가까이나 발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홍콩 증시의 지수라든지 또 어떤 종목이라든지 여기에 연동이 돼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커졌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손실이 날 가능성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로부터 직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ELS, ARS 이런 파생 결합 증권이 크게 관심을 받았던 건 사실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하면 기초 자산의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원리금 지급이 결정이 되는 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초 자산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뉠 수 있는데요. 주식이나 주식에 기초한 이제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저희가 ELS 또는 ELB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외의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은 DLS, DLB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ELB나 DLB라고 하고요. 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 ELS, DLS입니다. 근데 앞에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RS라는 네. 상품이 있는데요. ARS라는 상품은 그 ELS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구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초 자산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같이 시장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지수가 아니고
그 증권사가 이제 외부의 투자 자문사의 운용 지시를 받아서 운영하는 일반적으로 롱숏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네. 그 포트폴리오의 운용 성과를 기초로 해서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AR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투자 자문사의 자산 운용 성과 같은 것들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매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투명성도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파생결합증권 ELS 그러면 다들 좀 한 번쯤 투자해볼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권유들도 받았었거든요. 네. 몰린 돈이 얼마쯤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파악하기에 예. 그 94조 4천억 원 정도가 ELS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발행이 된 게 다 판매가 된 건가요? 네, 판매된 금액으로 보시면 판매 됩니다. 금액으로. 그러니까 거의 100조 원 가까이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이것도 제 설명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창구에서는 그런 설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은행에 넣어두면은 통장에 넣어두면은 이자도 거의 안 붙는데 위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고 수익도 중수익이 나니까 ELS 같은 거 투자해보면 어떻냐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인기를 끌었겠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최근에 이제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 금리를 이제 금리 수익을 얻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찾다 보니까 ELS를 많이 이제 찾으신 것 같고요. 네. 다만 창구에서 안내받으셨던 것처럼 높은 수익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이 높은 상품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거에 이제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ELB, DLB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원금이 보장되는 것과 안 보장되는 것, 원금 비보장형 상품 비중이 각각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 최근에 이제 많이 비중이 높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 발행 금액에서 한 65% 정도가 원금 비보장형 상품입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 자체는 위험도가 낮은 상품이거든요. 예, 그 위험도가 낮은 상품일수록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최근에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높은 금리, 중금리를 네. 선호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원금 비보장형 상품을 이제 찾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요동을 쳤잖아요. 네. 그때 ELS 주의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상당수의 ELS 같은 파생 결합증권 상품이 네. 중국 증시에도 연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H지수, 홍콩 네네. 증시 항생지수에는 많이 연동이 돼 있어서 네네. 이러면 손실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네네. 네, 그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ELS의 수익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초자산을 하나를 하지 않고 복수의 기초자산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많이 선호되는 기초자산이 최근에 이제 증시의 상승률이 높았던 중국과 관련 있는 지수가 많이 편입이 됐고요. 그 대표적인 게 사회자님 말씀하신 이제 홍콩에서 거래되는 H주 네. 그 중국 그 기업을 그 기초로 하는 그런 지수를 기초로 해서 발행된 ELS가 많이 수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36조 원 이상 그 발행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전체액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되네요. 그렇습니다. 한 3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H지수를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ELS 같은 경우에요. 이번 그 시장 변동에 따라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간 게 꽤 많이 있나요? 근데 그 ELS가 사실 과거에 저희가 처음 도입됐을 때 예. 사실 저희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 걸 납긴이라고 하는데 예. 그 납긴에 들어가서 원금 손실을 보신 투자자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발행사에서 그 수익률은 조금 낮추더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납긴 구간을 좀 많이 밑으로 내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발행되어 있는 그 홍콩의 이제 중국 지수를 기초로 한 그 ELS라고 하더라도 전체 발행 금액의 90% 이상이 아직은 납킨을 들어가지는 않은, 즉 원금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그 중국 지수가 조금 높은 시점에서 발행됐던 ELS 중에 일부는
이제 지금 원금 손실 구간에 근접하거나 들어간 금액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가 그럼 들어간 거네요? 손실에? 10%는 그러니까 저희가 90%로 잡은 거는 낙힌 구간이 높은 것도 있고 고대보다 낮은 것도 있으니까요. 10%가 다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만기 전에 그 주가가 다시 오르면 이 손실을 안 보고 수익률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이 파생 결합증권에 대한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네. 어떤 방안들이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보기에 이제 그 어떤 지수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는 그 발행사와 투자자 간에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뭐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거는 일상적인 건 아니고요. 다만 특정 지수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이 너무 많이 발행이 돼서 이 파생결합증권 그 지수가 손실이 났을 때 파생결합증권 시장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해지라고 해서 해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지수 시장 규모보다 좀 상당히 많은 해지 수요가 나갈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해지라는 위험 회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험 회피 이제 거래를 할 때 그 거래가 기초자산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많이 발행이 된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경보를 발령을 하고요. 그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 이 발행을 하는 증권사의 발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쏠림 현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되는, 감독이 되는 그런 제안인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ARS라는 상품이요. 네, 이게 최근에 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오늘 좀 발표가 됐나요? 네, ARS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ARS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회자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상품이 워낙 복잡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 지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잘 알기 어렵다는 측면이 가장 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로는 첫 번째로는 그 지수 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좀 높이자. 그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지수 산정을 하지 말고 객관적인 채권 평가사라는 기관이 지수 산출을 해서 투자자에게 적시에 알려주는 방법을 강구를 했고요. 가능한가요?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그 원칙적으로 ARS라는 상품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된 투자자문사의 운용 지시를 받아서 운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객관적인 지수 산출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이 워낙 복잡하고 그 위험한 상품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일반 투자자들 또는 이제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를 좀 금지하고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결정이 된 건가요? 그렇게요? 개인은 투자하지 못하도록? 그거는 저희가 그 사실 뭐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네,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트렌디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오늘 같은 날 참 타면 좋은 날씨가 참 좋죠. 그 태풍이 남겨놓은 어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맑고요. 네. 예, 우리 그 고마운 태풍 고니한테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 고니한테요? 예. 네, 잠깐만 하십시오. 태풍 고니 벌써 가니? 우리 분량을 좀 늘려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또 그래도 무리하게. 그렇지. 제가 그 어이가 없어서 이게 텀을 두는 걸로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같은 날씨에 정말 이 고마운 고니한테 이 자전거라도 좀 탈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고니가요? 네, 고니가 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정말 이런 날씨는 그 우리 원래 스포츠웨어 같은 게 기능성이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습한 데서는 기능성이 100% 웨어가 작용을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만약 이런 날씨에 그 스포츠 기능성 웨어를 입고 운동하면요. 땀이 나지만 땀을 흘리는 걸 못 느낀 게 그 옷이 역할을 원래 해주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땀이 나자마자 얘가 바로 그냥 휘발성으로 날려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습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능성 웨어가 100% 사실 역할을 못 하는데 자전거 탈 때 사실 땀 많이 흘리시는데 이런 것들 이제 입고 하시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예요. 네, 제가 그 여러 모임들이 이제 카톡방이 있잖아요. 네. 다 꺼놨는데 보면은 이제 주말에 나오는 게 자기 자전거 탄 사진.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를 사고 싶다. 그다음에 타러 나갈 거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기 전에 보통 많이 올리시고요. 예, 타고 나서는 뭐 조금 했다. 너무 이제 힘들어서 저희 회사가 한남동에 있는데 휴가 내시고 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한강에서 나오셔서 거기서 남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남동 쪽에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휴가 기간에 이제 주중에 제가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그쪽으로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이 휴가 내시고 자전거 타신 분들이 올해 좀 유독 많으셨던 것 같고요. 2011년도부터 이 언급량이 조금씩 늘긴 했는데 이 SNS의 로만 봤을 때는 2014년도가 급증을 한 해예요. 그렇죠. 작년부터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한강에 원래 애견 분석 때문에 많이 나가봐서 아는데 얘기하셨잖아요, 몇 번. 2013년도부터 사실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탄 걸로 느꼈는데 아마 그분들이 좀 연령대가 있으셔서 SNS를 안 하는. 네, 그래서 아마 2014년도에 많이 올라온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2014년도가 자전거뿐만 아니라 사실 2014년도가 많이 뜬 것들이 많아요. 맛집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일상 관련돼서 많은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이 자전거도 여기 어떤 그 일환으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처음엔 이제 운동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위한 어떤 스포츠로 생각하시다가 지금은 약간 취미와 여행 그런 일상 쪽으로 약간 생각들을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갖고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시는 거죠. 네. 저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시간도 있어야지 되고 마음의 여유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전거는 또 장비가 아무래도 또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장비와 또 복장 갖추고 요즘에 그 핏빛 같은 저 시계 측정되는 거 이런 거 차고. 그러니까 한강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이 복장을 갖추지 않고는 여기서 타면 안 되겠다. 한강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장과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다 제대로 갖추고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너무 따져요. 그러니까 일단 하게 되면 제대로 다 이제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하게 됐을 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럼 못 하는데. 근데 그래도 즐겁게들 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약간 부작용 같은 그런 힘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트렌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래서 자여족이라고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많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그런 족이라고 하는데. 자출 쪽은 들어봤어요. 네, 이제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 자출 쪽은 많이 올라왔고 자여족은 아무래도 자전거에서 짐을 싣고
뚫고 간다라는 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족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진 않았고 네. 대신에 이 자전거 타는 그런 어떤 장소가 많아짐으로써 내가 집에서 그쪽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캐리어라는 걸 이제 자동차에 네. 그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캐리어가 비싸거든요. 한 50만 원 돈 정도 그래요? 해요. 예. 이제 위에 다는 캐리어가 있고 이제 트렁크 쪽에 다는 캐리어가 있는데 트렁크 쪽에 다는 게 조금 이제 싼데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서 예. 그걸 또 이제 등록을 그러니까요. 따로 해서 또 달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1, 2만 원이면은 이제 그 번호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등록해 주는데 어쨌든 자전거 하나 타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제 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 때문에 자전거를 샀는데 네. 이게 또 자전거 타러 자꾸 멀리 가자고 하니까 캐리어도 사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애들만 타니까 너무 심심하다고 해서 어른들 또 것도 어른들 것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캐리어도 커야 되고 하여튼 이게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전 정말 안 트렌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트렌드가 가져오는 변화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부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패션 쪽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복이 의외로 되게 비싸요. 그래요? 예, 뭐 뒤에 비쌀 이유가 있나요? 뒤에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약간 뭐 물주머니 같은 것도 이제 등에다 놓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 비싼 이유는 자전거 복이다라는 이유가 이제 비싼 이유고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시장을 만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보다는 직장인들이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어떤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모임을 이런 자전거 쪽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좀 모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출퇴근하는 그 자출 쪽들이 많이들 언급이 되는데 이 또 지난 주말에 한번 그 TV 예능 프로에서 요 또 출근하는 자전거 타고 연예인이 이제 나오는 게 있어서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자출 쪽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전현무 이분이 아마 타고 방송국 MBC 방송국에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사는데 상암동까지? 아마 옥수동에서 이제 쭉 타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자전거 출퇴근에 대한 관심이 이번 주에 아주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패션 쪽도 많이 이제 좀 아마 쇼핑몰에서 이분의 영향을 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관심을 끌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쭉 몰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뭐냐면 길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글들이 있어요. 교통비는 줄겠지만 관련해서 이제 뭐 부수적으로 장비 때문에 결국에는 금전적으로는 큰 차이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전거 가격을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 이 자전거 사고 싶어라고 이렇게 올렸더니요 카톡방에 그거 굉장히 비싼데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네, 정말 자전거 있어야지.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약간 요새는 그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보통 자전거를 탄다라는 거는 정말 그만한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고는 타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자전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점점 저를 자전거에서 멀어지게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도 자전거를 사게 된 이유가 그 바퀴가 요새는 또 얇은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 또 이게 바퀴가 두꺼우면 좀 약간 그렇다 그래서 또 얇은 바퀴 자전거로 또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또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를 굉장히 잘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트렌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해줘야 되는 또 입장이기 때문에. 자전거 가장 많이 타는 때는 언젠가요? 뭐 주말이 당연히 일요일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일요일보다는 더 많이 그러니까 일요일이 더 많이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좀 불금 다음 날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보다는 좀 덜 타시는 것 같아요. 계절별로는 이제 여름, 겨울, 가을, 봄 순으로 이렇게 많이. 그래요? 여름 더운데? 그렇지만 또 여름에 또 나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게 왜 타시나 싶은데 그래도 자전거를 이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름엔 이제 해가 길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아무래도 자전거 탈 수 있는 시간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아침보다는 이제 저녁에 자전거를 많이 탄다.
또 겨울에 자전거를 못 타서 아쉽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겨울엔 땅이 아마 좀 어니까 미끄러워서 위험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자전거 같은 이런 활동 즐기고 또 같이 즐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좀 감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어떤 뭔가 운동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좋게 박용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어떤 스포츠 종목이기도 하고요. 좀 뭐 술 먹고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건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성인 거고 하지만 이게 자전거 때문에 생기는 지금 부작용들이 이 사고거든요. 지금 되게 자전거 사고로 제 주위에서도 여러 명이 지금 크게 다쳤어요. 근데 이게 보통 자전거 사고로 제가 아는 분 두 분은 다 이렇게 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전혀 이제 보호 장비가 아무래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를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되게 크게 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보험이 이제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전거 보험이 또 생겼고 이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어떤 그 운전자한테 드는 어떤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가는 경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좀 안전에 대한 경고로 끝나게 되는 것 같네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감성이 많고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이제 뜨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현 이사님이었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경제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장기적인 침체 국면이 혹시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